지난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강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상태 어떤가요? 75도에서 그 절대 엔탈피, 앱솔루트 엔탈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앱솔루트 엔탈피라고 하는 거는 이제까지 화학 반응 없이 알고 있었던 센서블 엔탈피입니다. 이거는 오로지 온도의 변화에 의한 에너지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 이거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엔탈피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 그 화학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그 엔탈피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H2랑 O2 같은 다이어토믹 스탠다드 조건 180M 25도씨에서는 엔탈피 포메이션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H2 엔탈피 포메이션은 0이고 오로지 25도하고 75도 사이, 75에서 25 켈빈 스케일로 변환시킨 거고, 그 차이 곱하기 CP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센서블 엔탈피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센서블 엔탈피하고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을 더한 게 수소의 앱솔루트 엔탈피입니다. 그래서 1447.7 줄 per 몰 이렇게 나온 거고, 마찬가지로 산소에 대해서도 산소의 앱솔루트 엔탈피는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 센서블 엔탈피인데,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 다이어토믹 0이고 센서블 75도하고 25도 사이 그 산소의 CP 곱해져서 산소의 앱솔루트 엔탈피는 1476.8 줄 per 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프로덕트 쪽에 가면 산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물이 발생할 텐데, 물의 앱솔루트 엔탈피 마찬가지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과 그 다음에 센서블 엔탈피, 물의 경우에는 반응에 의해서 뭔가 에너지가 더 나와야 되니까 285,826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밖으로 나왔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센서블 워터의 CP 곱하기 델타 T 해서 구하면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에 물의 상태를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물이 리퀴드로 나왔을 때 아니면 수증기 베이퍼 상태로 나왔을 때에 그 엔탈피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이라도 리퀴드 상태냐 아니면 가스 스팀 상태냐에 따라서 값이 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생성물의 상태가 액체로 나왔을 때를 우리가 high heating value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스 상태로 나왔을 때를 low heating value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이 값이 이거보다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그 열 에너지를 우리가 히팅 밸류라고 얘기하는데, 히팅 밸류, 이 물의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이 히팅이냐 로우 히팅 밸류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로우 히팅 밸류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액체 상태의 물이 증발이 되면서 물을 증발시킬 때 그만큼의 열을 뺏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스 상태로 나오는 그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스 상태에서 CP 값이 액체 상태보다는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델타 T 해서 이러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800도일 때도 해보면 마찬가지 되겠죠. 그죠? 일단은 800도일 때에 필요한 H2하고 O2의 CP 값을 먼저 구하는데, 800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켈빈 스타일로 하면 1073K가 되는 거고, 레퍼런스 25도씨에 295하고 도에서 평균값 했을 때 685.5K가 나오는데,
이 평균값에 해당하는 CP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14.594였고, 그 다음에 O2의 경우는 1.027이었는데, 여기에 그 molecular weight을 곱해줘서, 다음과 같은 그 specific heat H2하고 O2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해낸 거고, 그 다음에 그 CP H2O에 대한 것도 685.5K에서 37.36 kJ/kmol/K의 CP를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자, H의 그 absolute enthalpy, enthalpy of formation 더하기 sensible enthalpy, enthalpy of formation 0이고 sensible enthalpy 계산해서 나왔고요. 산소도 마찬가지로 산소의 enthalpy of formation은 0이고 sensible enthalpy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물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 물의 absolute도 enthalpy of formation의 sensible enthalpy에서 나왔죠. 그죠? 자, 800도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액체로 존재할 그렇게 크게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가스 상태라고 보고 이 가스 상태에 대한 H2O의 enthalpy of formation은 low heating value인 241,826 더하기 sensible enthalpy 계산해서 이런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high heating, low heating 얘기했는데 high heating value HHV라고 얘기하는데 measure the amount of heat released, heat of formation by constant quantity of fuel between identical initial and final temperature. 그래서 처음에 반응시킬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온도에 변화가 없어요. 다 25도로 되는 것이다. 반응 전에도 25도씨, 반응 후에도 25도씨야. 그러면 반응됐다고 하면 H2하고 O2하고 반응해서 H2O가 나오더라도 25도씨니까 얘는 지금 리퀴드 상태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high heating value라고 하는 거고, low heating value는 stopping, 쿨링하지 않아. 그래서 약 한 150도 이상으로 놓게 되면은 베이퍼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스팀 상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low heating value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 잘 알아두시고, the difference between the higher and lower heating value is equal to the enthalpy of vaporization 하고 같다라는 얘기인데, HHV하고 이거는 리퀴드 상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LHV하고 이거는 이제 가스 상태라고 했습니다. 스팀. 차이가 뭘까요? 증발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차이가 뭐다? 증발 엔탈피 HFG 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enthalpy of vaporization 또는 enthalpy of condensation 이렇게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5-3번 determine the higher and low heating values for methane and propane reacting with oxyg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reaction occur at 25 degrees C and 180 m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테인이라고 하는 거는 C1 연료죠. C1 연료인데 CH4, 프로페인은 C3 연료예요. C3HCG 그지? 자, 두 가지 알고 있는데 메테인, 가스 메테인 산소랑 반응시키면 완전 연소라는 가정하에 오로지 물하고 이산화탄소만 발생을 합니다. 앞에 분자의 몰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게 이제 완전한 그 chemical reaction equation이 나온 건데, 자, 이 앞에 있는 거 연료하고 산화제 반응물, 리액턴트라고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반응의 결과 나온 프로덕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치? 그래서 이 리액션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이제 그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올 것이냐, 이게 델타 H인데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엑소터믹이고 발열 이거지, 발열 엑짓 나간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면 엔도더믹, 그래서 흡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프로덕의 올 엔탈피에서 리액턴트의 올 엔탈피를 빼주면은 이 H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탈피 of the reaction이라고 하는 거, 자, 모든 프로덕트들의 absolute 엔탈피의 합에서 리액턴트들의 absolute 엔탈피의 합을 빼주면 그게 바로 엔탈피 of reactio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 다 구해야 되는데, 일단 H2 25도씨니까 물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은 스팀으로 나오겠습니까? 물로 나올 확률이 많죠. 그래서 H2의 absolute enthalpy of formation 더하기 enthalpy of sensible energy야. 그러면 enthalpy of formation은 리퀴드일 경우에 앞에서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285,826이었죠.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sensible인데 CP에다가 지금 델타 T가 25도씨에서 25도씨로 나왔다 그러니까 25 마이너스 25는 0이잖아. 그치? 온도의 변화가 없었으니까 온도의 변화에 의한 엔탈피의 변화는 없죠. 0이죠. 그죠? 그래서 오로지 이 문제에서는 sensible 엔탈피는 의미가 없다. 오로지 왜냐하면 25도로 유지가 되니까 온도가, 그러면 포메이션만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CO2 25도씨일 때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 우리가 책에서 찾으면 마이너스 393,522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메탄의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은 74,850. 그 다음에 오토 다이오토믹인데 O2의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 25도씨 1atm에서 0. 그죠?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이 엔탈피 오브 리액션은 마이너스 104만 24 줄 퍼 몰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 결과 나오는 에너지는 얼마다? 약 1040 kJ per 몰. 그래서 1몰의 메탄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1040 kJ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테인 1몰이면 약 한 1000 kJ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몰의 메탄을 완전하게 연소시켜 가지고 열이 바깥으로 손실되는 거 없이 그 에너지를 모은다면 1040 kJ 정도의 에너지를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개념인 거죠. 밑에는 지금 하나 참고적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수증기 상태로 나온다고 하면, 워터가 수증기 상태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더 적어지겠지. 아무래도 물을 증발시키는데 에너지가 소모가 됐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증발되지 않고 그냥 물 상태로 나왔을 때 에너지보다 물이 증발돼서 나온다면 더 적은 에너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현실적입니까? 이런 케이스가 현실적입니까? 메탄하고 그 O2하고 반응시키면은 물이 콸콸콸 나와요?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아 수증기 상태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상태가 더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다 라는 얘기지. 즉 무슨 얘기냐, 1몰의 메탄을 우리가 연소시키거나 어떤 에너지 컨버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약 한 0.8 kJ 정도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료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의 양, 에너지 밀도, 에너지 덴시티를 얘기할 때 하이 히팅 밸류를 잘 쓸까요? 아니면 로우 히팅 밸류를 쓸까요? 대부분 로우 히팅 밸류를 가지고 많이 하겠지, 그치? 하이 히팅 밸류보다는. 마찬가지로 메탄 말고 이제 프로판 가지고 할 때도
자, 프로판의 그 완전한 그 연소식은 이렇게 되고, 이때도 25도, 25도씨라고 하면 온도의 변화는 없으니까 sensible 엔탈피의 변화는 0이 될 거고, 오로지 남는 거 프로덕트의 absolute 엔탈피에서 리액턴트의 absolute 엔탈피를 빼주면 되는데, absolute 엔탈피는 오로지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만 있을 것이다. 자, 엔탈피 포메이션 곱하기 몇 개가 있어요? 4. 3몰이니까 앞에다 4 곱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393,522인데 앞에 지금 3몰이니까 3 곱해주는 거. 그 다음에 프로페인 같으면 없으니까 그냥 1 곱하기 13,850. 그 다음에 산소 엔탈피 포메이션은 0. 그래서 5 곱하기 0 하니까 0.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얻었습니다. 요거는 리퀴드일 때, 요거는 워터가 스팀, 베이퍼일 때 나오는 거 두 개 비교해 보면 역시 하이 히팅 밸류보다 로우 히팅 밸류가 좀 적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앞서서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거고, 밸류라고 하면 이제 스칼라 텀을 얘기를 해 주는 거니까 스칼라 의미로 얘기할 때는 뭐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 안 하고, 저 에너지, 이 프로페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약 2,017,020 줄 per 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본의 컨텐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다. 메테인을 우리가 무슨 연료라고 하냐면 C1 연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C1 연료. 왜 C1이야? C1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C2 연료라고 하면 뭐겠어? C2H6 에탄, 그치? C3 연료 하면 프로페인, C4 연료, C4 부탄, 그죠? 그래서 지금 C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 에너지가 더 커지지. 그래서 이 고분자 C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의 양도 많아진다. 그래서 가솔린보다는 디젤 또는 항공유가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연료라고 해서 우리가 불이 난다, 야 불에 탄다고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런 석유화학 또는 이런 석탄화학 연료보다도 나무나 종이 뗐을 때에 우리 손가락을 갖다 대면 같이 뜨거워서 화상 입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에너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카본의 컨텐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이 히팅 밸류하고 로우 히팅 밸류의 차이는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에 C1 연료의 하이 히팅 밸류하고 로우 히팅 밸류 약 한 눈으로 딱 봤을 때도 약 한 20만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만까지 차이가 안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그 하나의 특색이 있다라는 거. 연료학 제1법칙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쓰죠. 열 전달에 의한, 그 다음에 웍 전달에 의한 거에 시스템 안에서의 에너지의 변화랑 같다. 시스템 안에서의 에너지의 변화는 우리가 크로스드 시스템에서는 인터널 에너지,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다라는 거 연료가 아니고 열역학에서 배웠습니다. Total energy change equals the sum of the change in internal energy, change in kinetic energy, and the change in the potential energy다 라는 거 이미 배웠어요.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시스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크로스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바운더리가 다 막혀가지고 뭐가 안 된다? 매스 전달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여기가 하나 이렇게 뚫려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걸 매스가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매스가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거를 오픈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스 플로우가 바운더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건데,
매스가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떠한 텀이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P 델타 V라는 텀이 하나 더 생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만큼의 볼륨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민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PV가 되는 거지. PV는 웍이에요.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 더하기 PV는 묶어서 어떻게 쓴다? 엔탈피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U 더하기 델타 PV 대신에 델타 H를 집어넣으면 델타 H는 델타 E 마이너스 델타 K 델타 PE. 여기서 우리 뭐 대충 그 키네틱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없앤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오픈 시스템의 경우, 연료전지도 오픈 시스템이죠. 오픈 시스템의 경우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은 델타 H 이퀄 Q 마이너스 워크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이 워크하고 Q는 이제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냥 뭐 Q 플러스 워크 이렇게 써도 되고, 뭐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얘가 뭐 나가고 들어오고 이 방향을 잘 따져주면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이제 엔트로피를 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어떤 시스템의 그 disorderliness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randomness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어떤 과정이 일어났을 때 그게 이상적인 과정하고 비슷하냐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과정이 일어났을 때 마찰 엄청나게 많고 손실이 많았다 그러면 엔트로피가 엄청나게 이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최대한 마찰 없이 부드럽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산다 그러면 엔트로피가 엄청나게 조그맣게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죠? 엔트로피의 증가를 나는 용인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숨도 안 쉬어야 돼. 우리가 숨 쉬는 순간에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가만히 숨 쉬고 묵상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 좋은데, 막 야단 법석 떨고 옆 사람 시비 걸고 가서 한 대 때리고 욕하고 열내고 이러면 어떻게 돼?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과정에 얼마나 가깝느냐, 네가 어떠한 과정을 거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느냐. 그래서 에너지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과정이 일어났을 때 에너지의 질적인 면을 보는 겁니다. 에너지 얼마나 소모했니? 소모하지 않았니? 쓸 때 썼니? 제대로 공부할 때 썼니? 오늘 하루 24시간 살면서 정말 해야 되는 보람있게 오늘 에너지를 다 썼니? 그러면 효율이 좋은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살았니?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의 증가가 적은 거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 하다가 낭비했다 그러면 그 엔트로피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엔트로피는 이제 연력학 제2법칙, 그래서 델타 S는 Q 오버 T로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거 연력학 제2법칙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연료 그 히트 엔진에서 passable efficiency 구할 때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Q in over net work 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Q in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화학 에너지인 거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한 거를 지금 고려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자, 연료전지에서 보시면 아까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H2하고 O2하고 반응해서 H2O가 될 때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느냐를
우리가 델타 H를 가지고선 얘기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absolute 엔탈피 이런 거 막 구하고 그랬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연료전지에 우리가 이러한 연료하고 산소를 공급해 줬을 때에 반응물로는 H2O가 나오면서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러면 내가 공급한 에너지 supplied energy into the fuel cell 델타 H를 얘기하는 거고, W라고 하는 거는 electric work 얼마나 전기가 나왔느냐. 그래서 공급한 에너지만큼의 전기가 나온다면 효율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연료전지 반응할 때에 힛 엔진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뭐도 또 부산물로 나온다고 그랬어. 썸멀 에너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열 100% 다 전기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는 또 열 나온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연료전지의 효율을 맥시멈 하기 위해서,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급한 내 연료에서 발생하는 열만큼 빼준 게 바로 효율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해 줘야지 그만큼 효율이 더 많이 올라갈 거고, 그 말인즉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The change in enthalpy of formation for chemical process can be expressed from the heat and mass balance. 그래서 앞서서 했듯이 우리가 이 enthalpy of formation에서 변화는 어떻게 된다? 반응물, 생성물, 반응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인가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그 electrical work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G라고 하는 건 Gibbs free energy인데, Gibbs free energy는 어떨 때 쓴다고 그랬어?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는데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한 상태, 그런 과정에서 생산되는 일, 그게 바로 전기일인데, 전기가 발생하는 거, 연료전지 뭐 할 때 아까 열이 나오니까 온도도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힛 엔진만큼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고 그 굉장히 높은 열을 이용해서 또 이 메케니컬 에너지로 바꾸고 이런 걸 안 하잖아. 그래서 거의 뭐 컨스탄트한 조건에서의 온도하고 압력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봤을 때에 전기의 일을 우리가 델타 G라고 하는 거는 깁스 프리 에너지 공식에 의해서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인 거죠. 그래서 이 깁스 프리 에너지는 이제 maximum amount of, 여기 보면 non-expansion wor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heat engine이라고 하는 건 볼륨 PdV잖아. 볼륨이 팽창하면서 나오는 일인데, non-expansion work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일처럼 이 연료전지에서 이 수소 누구 공기 넣으면 얘네가 막 볼륨이 팽창해가지고 이걸로 피스톤을 밀어가지고 어떤 뭐 기계적인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non-expansion work의 최대 일의 양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를 이용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의 의미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료전지에서의 최대 효율을 얘기할 때에 이렇게 쓰는 거죠. 델타 H라고 하는 건 위에서 설명했듯이 연료전지 안으로 공급한 에너지고, 그 다음에 발생한 전기 에너지, 전기 work 에너지인 거지. 그지? 그래, 공급한 연료 화학 에너지 분의 전기 에너지,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포텐셜이라고 하는 그 볼트 곱하기 그 다음에 쿨럼 차지 곱하면은 전기 1 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 하나의 쿨럼이라고 하는 차지라고 하는 거는 뭐다? 전자의 수, 전자의 몰수, 전자가 몇 개냐 곱하기 페라데이 컨스턴트라고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하여튼 공부했어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이 일렉트릭 웍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NFE가 되는 거고, 그런데 아까 여기 델타 G가 마이너스 이거니까 이러한 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시멈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볼테이지는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반응, 그러니까 H2 플러스 O2가 물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약에 이게 컨버션 연소였다고 그러면 뭐겠어? 컨버션이라고 하면 델타 H인 거고, 당연히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면 불나는 거 알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니까 마이너스였을 거고, 근데 컨버션 아니고 우리가 연료전지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전기가 발생할 거니까 그때는 뭘 쓰는 게 낫다? 나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된다? 델타 G를 써야 된다는 거지. 델타 G. 델타 G도 바깥으로 나올 거니까 0보다 작을 겁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에 의해서 델타 G라고 하는 거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델타 H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지금 히트 엔진 할 때는 여기 델타 H 넣게 되면 어떻게 돼? 11이니까 맥시멈이 100%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델타 H를 쓸 수 없고 연료전지 할 때는 델타 G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 할 때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포텐셜이 리버서블 포텐셜, 리버서블 볼테이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리버서블이라고 하는 건, 요 R이라고 하는 건 항상 아이디얼 한 거고, 즉 뭐다? 맥시멈 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료전지의 반응, H하고 O2하고 반응해서 물이 나올 때에 전기가 발생하는데, 지금 보면 전기가 발생할 때는 발생하다 밖으로 나오다 1몰당 237.3kJ이 발생하는 거고, 전기로. 만약에 연소시켰다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285.8kJ이 나오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그러니까 285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측정했냐면, 이렇게 어떤 챔버를 놓고 여기를 완전히 100% 이상적으로 단열 처리를 해요. 이렇게 단열 처리를 하고, 그래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H2하고 O2하고 반응을 시켜. 그럼 뻥 터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열이 발생한 거를 측정을 한 거야. 그러면 285에서 단 1도 여기로 빠져나가지 않고 무슨 상태? 에디아베틱인 상태, 완전히 단열된 상태에서 우리가 측정했을 때 이만큼이 나온다는 얘기를 반대로 하면 뭐다? 이 H2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H2하고 O2하고 반응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는 이거인 거고, 근데 그거를 constant temperature, constant pressure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전기 에너지는 요만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지금 이 산화 환원 반응 두 개로 지금 쪼개 보면, 일단은 산화 반응 H2가 이온화 되는 반응인데, 일단은 두 개의 프로톤하고 두 개의 일렉트론, 이몰의 일렉트론으로 지금 쪼개지죠. 쪼개지는데, 여러분들 그 일렉트로케미컬 베이직에서 공부했을 때 그 테이블 기억나시죠? 테이블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보면 이 해프 포텐셜이 얼마고 했던 거 보시면, 기억 안 나시면 보시면 되는데, 스탠다드 조건에서 H2가 EH 플러스 E 일렉트론으로 변하는 때에 볼테이지가 얼마가 필요하다? 0V예요. 0V. 근데 실질적으로 0V는 아닌데, 이걸 우리가 기준 삼는다고 얘기했죠. 기준 삼는다고 얘기했어. 기준 삼아서 나머지를 상대적으로 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H가 이렇게 쪼개지는 반응 또는 이제 HR 반응,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반응에서는 볼테이지 0V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델타 H로 볼 때도 이런 반응은 에너지가 0kJ 에너지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라고 보는 거고, 캐서드 쪽, 환원 쪽에서 이제 산소 분자하고 수소 이온하고 전자하고 만나서 물의 1몰의 물이 만들어질 때는 볼테이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에너지는 마이너스 285.8kJ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어때? 전체 이 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285.8kJ/kmol이다 라는 얘기지. 자, 여기인데 앞서서 우리 델타 G 이꼴 NFE 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E, 포텐셜이 얼마냐? 그럼 E 이꼴 델타 G 오버 NF잖아. 그죠? 그래서 델타 G는 마이너스 237 여기 지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반응에서 전자는 몇 개가 왔다 갔다 해? 이 두 개, 2몰. 그러니까 N은 2몰. 그 다음에 페라데이 컨스턴트는 96,485 콜럼 퍼 몰. 계산을 하면 이 연료전지 반응, 이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질 때 생산되는 이상적인 볼테이지는 1.229V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잘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공식을 왜 설명드렸는지 아시겠죠? 델타 G라고 하는 거는 뭐 마이너스 일렉트릭 워크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온 거지. NFE가 왔어요. N은 전자의 몰수, 전자 수, F는 그 페라데이 상수, 그 다음에 E는 포텐셜, 볼테이지인데, 연료전지에 수소 1몰, 그 다음에 산소 해프몰 공급해가지고 물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포텐셜 전위는 이론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1.229, 약 1.23V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한 셀에서 발생하는 그 볼트는 1.23V라는 얘기예요. 1.23V.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우리가 배터리도 그 소재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볼테이지가 정해졌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야, 지금. 연료전지를 통해서 연료전지 하나의 셀에서 생산해내는 게 1.23V 밖에 안 돼. 그래서 1.5V 건전지, AAA 건전지만도 못하단 말이야, 사실은. 그러면 얘를 가지고선 과연 수소 전기차 만들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연료전지도 하나의 셀이 이거니까 셀을 직렬로 계속 연결시키면 곱하기 10 하면 12.3V 나오는 거고, 곱하기 100 하면 123V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연료전지 조그만 셀 하나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셀을 직렬, 병렬 해가지고 잔뜩 쌓아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마찬가지로 fuel cell stack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쌓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fuel cell stack도 이렇게 커요. 이렇게 막 덩치가 크다고. 배터리 팩도 크고. 그래서 하이어 볼테이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 셀, 몇 가지 셀을 커넥트 해야 돼. 같이 직렬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볼테이지, 하이드로젠 옥시전 퓨얼 셀을 가지고선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볼테이지가 1.229V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에 우리가 스탠다드 템퍼레처 프레셔 조건에서 단 스탠다드 템퍼레처 25도씨 프레셔는 180atm 조건에서 우리가 이 연료전지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볼테이지는 1.23V예요. 이걸 기계적으로 잘 만들면 20V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정해졌어요. 화학적으로 딱 정해졌어. 1.23 이론적으로 딱 정해져서 아무리 그 가공을 잘하고 정밀 가공을 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마찰을 없애고 다 필요 없어. 어떻게 하든 1.229V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1.229도 엄청나게 이거 1.229 딱 얘기해 주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럼 에게 그거밖에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1.229도 사실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전기가 안 흐를 때에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양이 1.29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것조차 안 나오겠지, 그죠? 이것조차 안 나옵니다. 더 훨씬 더 적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한 0.8V 이렇게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그 리버서블 이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에서 이제 전기가 흘러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손실, 나중에 이제 일리버서블한 건 또 뭔지 뭐 오늘 또 이따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거 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 실제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퓨얼셀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최고의 효율이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자, 그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최대 에너지가 285.8인데 그 중에서 전기로 최대 얻을 수 있는 게 231.2니까 최대 효율이 이론적으로는 83%가 나오는 겁니다. 동일 조건에서 우리가 그 카노드 엔진 했다고 그러면 기껏해야 66%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히트 엔진에 비해서 연료전지가 이렇게 파워풀한 겁니다. 연료전지의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디바이스 사이즈의 그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전지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디바이스를 굉장히 크게 만든다던가 사이즈 업, 스케일 업 한다고 그래서 이피션시라든지 뭐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셀을 스택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만하던데요. 뭐 이만하게 만들면은 훨씬 성능 더 좋게 나오던데요. 효율도 좋을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그만 셀을 직렬로 계속해서 연결시키니까 이 볼테이지가 늘어나고 성능이 늘어나고 그런 거지, 효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Energy consumed is measured in terms of high heating value of fuel used. 우리가 그 연료전지에서는 이제 high heating value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high heating value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H2하고 O2가 반응할 때에 앞선에서 봤겠지만 전자는 항상 2몰, 그러니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페라데이 컨스턴트 약 9만 아까 얼마였잖아 그거. 그 다음에 이 high heating value는 285.8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그 high heating value 기준으로 했을 때에 효율은 V output over 1.481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효율이라고 하는 거, 효율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델타 H 오버 델타 G인데, 델타 G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 아까 델타 H가 델타 G 빼기 T 델타 S였잖아요. 아니, 바뀌었네. 델타 G가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였으니까 요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T 곱하기 델타 S 오버 델타 H.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율은 온도하고 엔트로피 변화의 함수다라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론적으로 효율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효율은 지금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 어떻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포텐셜도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전지에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에 온도가 높은 게 좋겠습니까? 낮은 게 좋겠습니까? 온도가 높으면 얻을 수 있는 볼테이지가 떨어지고 그럼 얻을 수 있는 그 전기 파워나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시멈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83%에서 온도에 따라서 효율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보시면 온도가 높아지면 안 좋다, 온도가 낮은 게 좋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앞에 그 식을 가지고선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는 거고 실제 또 구동은 달라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게 되면 아무래도 케미컬 키네틱 그 반응 속도가 또 좋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항상 이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는 거는 앞에서 보여드린 이 식을 기준으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에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1에서 많은 게 빼지니까 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넌스테 이퀘이션 뭐 하는 건지 뭐 우리 지난 그 일렉트로케미스트리 베이직에서 공부했는데, 자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요거 얘기한 거고, 요거 1.229 얘기한 거고, 뭐에 영향이 있다? 프로덕트와 리액턴트의 컨센트레이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래서 그 컨센트레이션의 영향을 고려해 주면 또 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휴일셀에서 얻을 수 있는 포텐셜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해야지. Fuel cell operating under 100 degrees Celsius the activities.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activ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똑같아요. 이 concentration concentration은 연력학에서 또 배운 거 뭐랑 똑같아? 또 partial pressure하고 부분압하고, 그 다음에 이 또 activity라고 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수소하고 산소를 공급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액티비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 돼가지고 로고 1은 0 돼서 요 뒤에 게 이제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산소가 아닌 에어가 들어간다면 에어 안에 산소는 몇 퍼센트? 21% 정도의 O2가 있는 거죠. 나머지 79%가 질소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요 값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산소의 농도가 떨어지니까 어떻다? 이 로그가 1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텀이 살아남아서 결국은 1.2보다 약 0.01 정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토탈 얻을 수 있는 게. 자, 거기까지 합시다. 자, 2장만 더 하고 쉬고 그 다음 또 챕터 나갈 겁니다. This is the voltage that could be obtained if the free energy could be converted entirely to electrical energy without any loss.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손실 없이 얻을 수 있는 거 지금 얘기한 거고, 그런데 실제 손실이 없을 수 있습니까? The actual work in the fuel cell is less than the maximum useful work because of 뭐가 있다? irreversibility,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엔진, 히트 엔진만큼
어떤 마찰 손실이라든지 열 손실 많이 존재하진 않아도 연료전지라고 해서 아까 효율이 뭐 힛 엔진보다는 훨씬 좋다고 하지만 손실이 전혀 없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손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irreversibility 손실이에요. 손실인데 즉 볼테이지 로스인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activation over potential. 이게 over potential이라는 게 이제 로스란 얘기예요. 로스. activation 로스 또는 over potential. 포텐셜을 오버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안 좋은 겁니다. 또는 우리가 polarization 이렇게도 얘기해 다양한 게 있는데 하여튼 손실이다라는 거예요. 손실. 첫 번째 손실이 이제 activation polarization 또는 activation over potential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전기적인 시스템이니까 이제 옴닉 저항이 생겨요. 그죠? 그 옴닉 over potential이라고 하는 옴닉 손실이 있는 거고 세 번째 이제 concentration of potential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 가지가 연료전지에 있는 그 3대 메이저 오버 포텐셜이야. 손실. 시험 내기 딱 좋지, 그지? 실제 뭐 이러한 볼테이지가 나오고 실제 리버서블 한 게 나오고 요런 게 이제 뭐가 있느냐, 요거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손실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빼주게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1.229에서 공기로 하면 1.219인데 219에서 또 이것도 전기가 안 흘렀을 때나 그런 거지 흘리게 되면 또 떨어질 거고 또 떨어질 거고 거기에 이런 것까지 있으면 이제 점점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료전지 안으로 공급했을 때에 1.48 정도 볼트 얻는다고 그랬잖아, 그지? 아까 하이 히팅 밸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로우 히팅 밸류 기준으로 하면 약 1.25 정도 하고 자, 거기서 깁스 프리 에너지로 하면 1.229 정도 이제 얻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손실이 있어. 여기 액티베이션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일단은 그 이걸 우리가 활성 액티베이션은 활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의 지연이야. 화학 반응 지연으로 인한 건데 이 뭐냐면 깁스 프리 에너지로도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반응이 일어난다면 이렇게만 이제 에너지가 가는데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건 이제 엔도소믹 저장될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빵 반응시켜 가지고 반응 결과 내가 나올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이건데 이 반응을 촉발시키려면 어떻게 된다? 뭔가 고개를 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폭탄도 마찬가지. 다이너마이트나 뭐 이런 거 딱 갖고 있으면 터져 안 터져? 이거 뭐 망치로 때려도 안 터지잖아, 그지? 근데 왜 안 터져? 망치로 빵 때렸을 때 여기 갔다가 안 터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 요 에너지를 넘어야 돼.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얘기잖아요.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뭔가 화학 반응이 촉발되기 위한 그 에너지 고개를 넘어야 된다고. 이것만큼 더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폭탄을 터뜨리려면 치치치치치 해가지고 들어간 폭탄을 터뜨리려면 요걸 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뭐다? 촉매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촉매. 그래서 촉매에 따라서 여기는 줄일 수 있어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그래서 소재하시는 분들이 계속 맨날 연구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어떻게 요거 좀 줄이려고 요 손실을.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관련한 거 화학 반응 지연에 관해서 지연 때문에 이제 1.229에서도 또 이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이만큼 떨어졌다가 전기가 통하면 이만큼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많이 통할수록 떨어지는 거야. 전기가 늘어날수록. 그 다음에 연료전지 구조 그때 설명했는데 이 멤블레인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촉매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전극이 이렇게 있는데 수소가 이렇게 와가지고 H2가 와가지고 이온화가 된 후 이쪽으로는 전자가 넘어가서 일로 가고 H 플러스는 이 멤브레인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이상적인 순진한 얘기고, 사실 전자가 말 잘 듣겠습니까? 야, 니네들 일로 가면 안 돼. 항상 돌아가. 그럼 얘네가 대부분 돌아가겠지만 불만 가진 문제와 전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 한번 가봐야지. 일로 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다고. 그리고 야, 수소 너는 일로 가려면 이온화돼 가지고 이 프로톤만 가는 거야. 수소 넌 가면 안 돼. 그러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안 볼 때 가봐야지.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있다고 꼭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전자도 말 안 듣고 이 수소 분자 애들도 말 안 듣는 분자들이 있어요. 반동 분자죠. 그죠? 하여튼 이런 애들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지나가면 뭐야 이게? 이게 바로 손실이야. 이게 손실. 이 전자는 이렇게 해서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넘어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일로 많이 가야지. 이제 여기서 이제 꼬마 전구가 전기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안 들어오고 다 일로 넘어가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일로 가는 애들이 적어질 거 아니야. 그지? 적어지니까 당연히 손실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옴릭. 그 다음에 플러스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기가 통할 때에 여기서 이 전극에서 전기가 통할 때에도 그 내부 저항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볼테이지가 떨어지는 그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상황에서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컨센트레이션 로스라고 되는 게 있는데, 컨센트레이션 로스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전극이 있고 여기에 이제 촉매가 이렇게 있으면 반응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H2가 가가지고 빵 붙어가지고 이제 H 플러스 생기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일렉트론이 이렇게 나가는데, 처음에는 쭉 가다 보면 천천히 반응이 일어나. 천천히 반응이 일어날 때는 H2 여기 있는 데가 뿅 하면 없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H2가 이렇게 있다가 뿅 가면 사라지면은 옆에 있던 애가 또 가가지고 똑 해가지고 또 뿅 사라지고 뿅 사라지면 되는데, 만약에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그래서 전기가 막 굉장히 많이 생성돼. 그러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잖아. 뿅 가면 이제 여기 있던 애가 이제 가려고 그러면 헐레벌떡 이렇게 가게 되잖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반응이 빨라지면 여기가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길 수 있겠죠. 이 옆에 있는 수소 분자들은 다 가서 반응이 되니까 공백이 생긴다고. 그럼 잠깐 기다려, 우리 갈 테니까 이렇게 가는 시간이 걸릴 거잖아. 이게 바로 그 농도 분국이라고 하는 concentration of potential 또는 concentration polarization입니다. 대충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대학원을 오시던지 아니면 그 인터넷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 좀 학부 수준에서는 좀 이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강조드린 거는 실제 이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로스 자체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액티베이션 폴라리제이션, 그다음에 옴닉 폴라리제이션, 세 번째 이제 컨센트레이션 폴라리제이션,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서 한 거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수소 산소 쓰는 그 연료전지에서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포텐셜이 얼마다 1.229 정도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시면은 기말고사 보실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2시 3분 됐는데 10분 쉬었다가, 자, 이번 챕터는 이걸로 이제 마칠 거고요. 나머지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원 수준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연료전지의 종류에 대해서 또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10분간 휴식.
네, 10분 또 휴식 잘 하셨죠? 기말고사는 12월 10일 날 목요일 날 1시에서 3시에 우리 수업하는 시간. 뭐 어차피 그때는 뭐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그런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지금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의 형식으로 대면 시험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또 2차 웨이브로 인해서 뭐 오늘 500명이 또 넘어섰다 그러고 뭐 일주가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 아마 뭐 갑자기 또 뭐 1000명 넘어 심해진다고 그래서 뭐 2단계, 3단계 막 계속 올린다 그러면 아마 대면 시험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쨌건 기말고사 12월 10일 날 목요일 날 1시에서 3시까지 2시간 동안 보도록 하고 만약에 너무 심해진다 그러면 뭐 시험 시간을 좀 줄인다던가 뭐 해야 되겠죠. 1학기 때에 우리가 대면하고 중간고사도 스킵하고 기말 때 한번 얼굴 봤는데 시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시간짜리 시험을 보면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개념 위주의 단답형 문제를 냈더니만 거기서 또 약간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피해를 보신 학생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푸는 문제 다 없이 그렇게 하는 건 또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중간고사 때만큼 그렇게 굵직하게 푸는 문제가 없죠. 예, 일렉트로케미스트리에 관련된 문제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 그래서 뭐 어차피 시험 시간이 그렇게 길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 문제를 만들어 보고 시험 시간은 또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걸로 하는데 중요한 뭐 용어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연료전지 종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연료전지 종류는 뭐 대표적으로도 이렇게 9가지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 연료전지도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작동 원리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그 타입으로 연료전지 작동 원리 설명할 때 이용했던 그 PEMFC 대표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알칼라인 퓨얼 셀, 그 다음에 포스포릭 액시드 퓨얼 셀, 그 다음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 셀, 그 다음 몰튼 카보네이트 퓨얼 셀 정도입니다. 기타도 많이 쓰긴 하는데 많이 쓴다는 게 이제 지금 상용화 단계까지 가기에 아직 근접해 있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니면 지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거 5가지만 일단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장은 이제 most common fuel cell type이라고 되어 있어서 각각의 타입에 대한 연료 종류, 그 다음에 옥시다이즈 종류, 그 다음에 일렉트라이트 전해질은 무엇을 쓰는지, 전해질의 두께는 어떻게 되고, 이온이 트랜스퍼 될 때 어떤 게 되는지. 우리 이제까지 뭐 항상 프로톤이 트랜스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 같으면 이제 산소 음이온이 되는 것도 있고 알칼라인 같으면은 OH 마이너스가 이동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most common 에너드 쪽에 촉매, 백금 또는 백금 루비듐이라든지
니켈 쓰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catalyst layer thickness, 그 다음에 뭐 bipolar plate, 뭐 operating temperature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operating pressure라던가, 그 다음에 major concern은 무엇이 있는지, 그 연료전지의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primary application, 주로 어느 쪽에 이제 많이 쓰는지 지금 이 한 장 눈에 딱 보이게끔 정리를 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장으로 이제 잘 보시면 돼요. 작년에 어떤 문제를 냈냐면 뭐 이온 중에서 이온이 트랜스퍼가 H 플러스가 트랜스퍼 하는 애들은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줄줄이 다 써야 되고, 요 슬라이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MFC, PEMFC,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약자가 어디서 왔느냐? 폴리머 일렉트라이트냐? 아니면 프로톤 익스체인지냐? 앞에 M이라고 하는 건 이제 멤브레인의 약자라고 했고, 공교롭게도 P, 폴리머 일렉트라이트라든지 프로톤 익스체인지 말은 달라도 앞에 약자가 다 겹치기 때문에 PEMFC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Deliver high power density while providing low weight and cost and volume.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 수 있고요. 가격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고, 조그마다 보니 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파워의 그 파워 밀도를 가지는 파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연료전지다. 그래서 그 PEMFC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negatively charged electrode, 에노드하고 그 다음에 positively charged electrode라고 하는 캐소드 두 개의 전극과 그 사이를 전해질 멤브레인, 이 고형, 이 전해질 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해질, 즉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층, 레이어를 우리가 일렉트로라이트라고 얘기하죠. 근데 멤브레인 자체가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고형 전해질인 거죠. Hydrogen is oxided on the anode. 에노드에서 옥사이드 된다, 산화된다는 건 일렉트론이 빠져나가서 이온화되는 게 산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시전이 이제 환원되는 거는 이쪽에서 옥시전이 일렉트론을 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환원되는 거죠. 캐소드에서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노드를 산화전극, 캐소드를 환원전극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프로톤이라고 하는 건 H 플러스를 프로톤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톤들은 transported from the anode, 산화전극에서 환원전극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밖에 전선을 통하는 게 아니라 그 electrolyte membrane,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 일렉트론은 어디로 간다? 그 external circuit, 이 external circuit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캐소드 사이드에서 옥시전은 프로톤하고 일렉트론하고 다시 반응해서 물과 열을 생산하게 된다. 즉 여기 캐소드에서는 이 에노드 쪽에서 넘어온 이 전해질을 통해서 넘어온 이온 H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이 밖에 외부 external circuit을 통해서 넘어온 일렉트론하고 만나서 뭐가 된다? 결국은 물 되고, 이 반응 속에서 나오는 또 조금의 열 같이 생산이 된다라는 얘기죠. PEMFC에서 transport from the fuel flow channels to the electrode takes place through the electrically conductive carbon paper which covers electrolyte on both sides. 그래서 우리가 이 PEMFC 구조 얘기할 때에 설명드렸는데, 이 투명한 그런 방막, 우리 콘택트 렌즈 같은 거랑 똑같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요 사이에다 촉매를 이렇게 도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게 결국은 탄소 전극, 카본입니다. 카본 전극인데, 카본 페이퍼 또는 카본 펠트, 카본 클로즈 다 될 수 있는데, 하여튼 탄소로 만들어 놓은 게, 탄소가 전기도 잘 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거를 통해서 이 수소하고 이제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서 촉매층하고 만나게 됩니다. These backing layers typically have porosity. porous라고 하는 건 이제 구멍인데 이러한 조그만 구멍들이 보통 0.3에서 0.8 정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30% 있느냐 아니면은 80%까지도 구멍이 막 미세하게 뚫려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준비가 안 됐는데 사진으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카본 섬유들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안에 구멍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다음 시간에 안 잊어버리면 제가 한번 우리 연구에 사용돼서 찍어놓은 그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놓은 그 모습 보여드릴게요.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구글 보면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카본 페이퍼 찾아보시면 어떤 모양인지 딱 보실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여기서 100번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구멍이 뚫려 있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딱 보시면 그냥 기억에 남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구글 열어가지고 보여드렸다가는 또 이 저작권 문제로 또 어떻게 또 얘기 나오고 그럴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안 하는데 저희가 연구하면서 찍어놓은 거를 직접 보여드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마 지금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아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지금도 괜찮으니까 구글 지금 웹사이트 열어가지고 카본 페이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이 느끼신 거를 한번 묘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카본은 원래 검은색입니다. 이게 다 공대생이라서 표현력이 약해. 다른 친구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게 뭔가요? 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특별하다고 느꼈는데 인생 살면서 굉장히 특별한 걸 많이 경험해 본 것 같아요. 한상준 학생은 좋습니다. 예, 뭐 사람 느끼기에 따라 다른 거니까. 예. 까만색 배경에 흰색 실선이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다들 잘 보신 것 같아요. 예. 느낌이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보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카본 페이퍼라고 하는 게 그 전극의 역할을 하면서 반응물과 생성물들이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전극 쪽에서 발생한 그 전자는 익스터널 서큐it을 통해서 이 환원전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온은 멤브레인을 통해서
산화 전극에서 환원 전극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 서큐it을 통해서 이동해 온 전자랑 이 방막을 통해서 이동해 온 이온이 서로 만나고 환원 전극 쪽에 공급한 산소 분자랑 만나서 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 산화 전극에서는 일렉트론이 계속 발생하고 그 일렉트론이 어디 가지 못하고 여기 남아 있다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정전기잖아. 그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쪽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렉트론이 흐르게 됩니다. 전류라는 건 전자의 흐름이 있어야지만 이제 전류가 생기는 거니까. Reaction at the electrode are the standard electrolyte materials. 뭐 이상하네. 일렉트로 여기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예, the standard electrolyte material은 우리가 뭐냐면 이 fluorinated teflon based material이라고 해서 이 듀폰트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인데요. 화학 회사입니다. 이 듀폰트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들었는데 이 방막을 만든 다음에 이름을 브랜드 네임을 네피언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PEM 막을 워낙에 유명해. 거의 뭐 이 탑 유일하게 이 방막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네피언 멤브레인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그냥 이 어떻게 보면 얘가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이 고유 명사가 이 PEM 막을 지시하는 그러한 지시 명사가 어떻게 보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피언 117, 네피언 115, 네피언 1135, 뭐 1101, 뭐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이 117, 115 이런 게 의미하는 거는 그 네피언의 굵기, thickness를 얘기를 하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굉장히 얇은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연료전지에서는 이제 115나 117 많이 쓰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두께가 작다 보면 어떻게 돼? 전자가 아니라 이온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그 장점은 있지만 또 뭐가 약하다? 아무래도 내구성이 약할 수 있겠지. 찢어지거나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학적으로도 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lectrode are thin film that are bonded to the membrane.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멤브레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 촉매를 이렇게 촉매 가루를 이렇게 뿌려줘요. 뿌려주고선 그 다음에 카본 전구 여러분들이 방금 그 보신 그 까만색에 개하고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이제 전기가 흘러야 되니까 얘하고 떨어져 있으면 전기가 안 흐르잖아. 붙어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서 이온은 또 일로 흘러야 되잖아. 예를 들면 이쪽에서 만약에 H 플러스가 넘어왔다 그러면 이제 H 플러스 이렇게 타고 넘어온 다음에 여기서 온 전자하고 그 다음에 산소 분자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러려면 얘가 떨어져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도 전자도 어디 가서 만나지? 그럼 여기 있다. 그럼 다 여기 와서 만날 거 아니야? 효율이 있겠어 없겠어? 딱딱딱딱 잘 붙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딩 어떤 케미컬 반딩이 일어날 수 있게끔 압착시켜줘서 꽉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핫 플래싱이라고 해서 가열한 그러한 금속 플레이트 가지고 꽉 눌러줘요. 굉장한 그 압으로 해가지고 딱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세 가지 멤브레인하고 촉매 가루하고 그 다음에 이 카본 전극이 붙어서 이제 이 컨덕션 전도가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Electrode with low platinum loading performs as well or better than high platinum loaded electrode.
일렉트로드는 이제 그 플래티늄을 로딩한 이렇게 그 조금 로딩한 일렉트로드가 퍼펌 더 잘한다는 거지. 그 오히려 더 많이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보다 그 플래티늄을 더 많이 이렇게 로딩한 것보다는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platinum, the soluble form of the polymer is incorporated into the porosity of the carbon support structure.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그냥 이 방금 얘기 드렸듯이 카본하고 그 다음에 이 플래티늄 가루하고 멤브레인하고 그냥 핫 프레싱만 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떠한 그 액체 솔러블한 형태의 폴리머를 같이 이렇게 섞어주면 어떻게 되면 또 번딩이 더 잘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꽉 눌러가지고 여기 이 촉매가 있고 완전히 다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전자현미경으로 가까이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다고 그런다면 접촉한 면이 크지 않으니까 전기가 흘러간다는 이온이 흘러갈 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그 이 네피언 액 같은 거를 이온이 전달될 수 있거나 아니면 전자가 전달되는 그런 액체를 같이 넣어가지고 붙여주면 이렇게 잘 붙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할 때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는 9가지 다 하지 않고 5가지만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 지금 PEMFC 했어요. PEMFC는 작동 온도가 50에서 100 사이입니다. 주로 이제 상온에서 그 다음에 상압 1000atm에서 작동해요. 그래서 그게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작동 온도가 높을 필요도 없고 압력이 높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취급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주 촉매로는 뭘 쓴다? 백금 쓴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가능한 연료는 이 수소죠. 수소. 당연히 수소만 순수한 수소를 쓸 수밖에 없고 여기 지금 천연가스라고 되어 있는 거 CH4라고 하는 거는 뭐를 같이 하면 쓸 수 있냐면 외부에 계질기가 있으면 쓸 수 있어. 계질 뭐라고 했어요? 리폼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리폼 한다라는 얘기는 여기다 열을 가해 가지고 C에 붙어 있는 H를 분리해 낸다는 거지. 그지? 분리해 가지고 어떻게 C하고 H하고 잘 분리해서 분리된 H를 연료전지에다가 공급해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가능한 연료에는 원래는 이제 수소만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계질기가 없다 그러면 천연가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연료전지 안에 천연가스 같이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출력 밀도 1cm 스퀘어에 해당하는 그 전극당 나올 수 있는 그 와트 밀리와트인데 3000에서 1200 밀리와트인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다른 4가지 연료전지 타입하고 비교했을 때에 상당히 출력 밀도가 높죠. 그죠? 스택의 크기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어떻다? 작다. 그지? 장점이잖아. 작은데 파워는 많이 내고. 효율은 근데 떨어지는 편이야. 왜냐면 상온 상압에서 하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주 용도 작고 가볍고 뜨겁지 않고 폭발 위험도 적고 수송용, 가정용, 휴대용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저온 작동하면서도 고출력의 밀도가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과제는 때때로는 이제 너무 저온 작동만 좋냐, 고온에서도 운전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고온 운전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멤브레인 때문에 그 콘택트 렌즈 같은 재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걔네들 팔팔 끓여봐. 그 김치찌개에 떨어뜨려봐 어떻게 되는지. 못하겠지 당연히. 네, 고가의 촉매 및 전해질이 필요하다. 예, 고가의 촉매, 백금,
싸지 않아요. 그죠? 5mg 사는데 거의 뭐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줘야 돼요. 5mg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도냐면 거짓말 안 하고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가루로. 요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요 정도 되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험을 하니까 이제 100금 필요해서 5mg 샀더니만 이만한 바이알에 이렇게 왔어. 바이알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이제 갈색 바이알인데 그래도 이만큼이나 찼네. 좀 그래도 양이 되네. 뚜껑을 열어본 순간에 요만큼 있어. 요만큼. 에게 요만큼 있어. 그럼 어떡하겠어. 근데 뭐 비싸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촉매 제조하려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벗어요. 벗더니 이제 요만큼 되는 거지. 이렇게 붓고선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학생이 갑자기 에취 해버렸어. 훅! 제 책이 한 번에 그냥 70만원 날라갔어요. 훅! 날라가버려. 뭐 어떻게 먹을 거야?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게 100금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순간 이거 참 계속 연구를 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서 차라리 이 100금 가지고선 그냥 귀금속 보석상을 하는 게 더 훨씬 남는 장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황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해질도 비쌉니다. 전해질. 컨택트 렌즈 비싸죠? 요거 사는데 얼마예요? 요거 두 알 사는데 요거 뭐 10개들이 파나요? 이렇게 상자에? 아무튼 비싸지 그치? 몰라 전 컨택트 렌즈 3만원에서 한 5만원 주고 사잖아요. 그때 몇 개가 들어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10cm, 10cm짜리 이 네피온 멤블레인 사는데 10만원입니다. 10만원. 비싸죠. 딱 보면은 비닐우 종이 같이 생겼는데도 비쌉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100금. 지금 요만한 게 지금 요만큼이 60안에서 70만원 지금 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가지고서.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100금의 양, 그 다음에 이 전해질의 양이 엄청나니까 수소 연료전지 PEMFC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소차가 비싸다라고 불평불만 갖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애들의 가격이 비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S퓨얼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S퓨얼셀이라는 회사에서 주로 PEMFC에 대해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PEMFC 자 정리가 됐죠. 두 번째 Alkaline Fuel Cell 그래서 AF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lkaline Fuel Cell have been used by NASA on space mission. 나사의 그 우주 임무 때에 사용했던 그 연료전지가 바로 Alkaline Fuel Cell이다. Can achieve power generating efficiencies of up to 70%. 그 파워 제너레이팅 이피션시가 거의 70%까지 가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Operating temperature 이 셀이 작동하려면 주로 룸 템퍼레처에서 가능하지만 이제 250도씨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Electrolyte 전해질로는 뭘 쓰냐면 일단은 그 aqueous solution 솔루션이라고 하니까 aqueous solution이니까 액체지 액체 그치? 얘는 전해질이 액체야. Alkaline potassium이라는 건 K hydroxide soaked in a matrix 그래서 potassium hydroxide라는 건 KOH 수산화칼슘이라고 하나요? 이거 위험합니다. 얘도 굉장히 pH가 높아요. 얘는 굉장한 그 알칼리성이죠. soaked matrix 그래서 어떠한 매트릭스 형태 그러니까 스폰지 같은 데다가 이 KOH 솔루션이 이렇게 쏙 된다는 건 젖어 있다, 적셔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멤블레인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온이 여기에 이제 젖어 있는 KOH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겠지. This is advantageous.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cathode reaction is
faster in the alkaline electrolyte, which means higher performance. 캐소드 리액션은 그 알칼라인 일렉트라이트에서 굉장히 빨라. 그래서 PEM에 비해서 이 환원 반응이 굉장히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AFC는 전형적으로 셀의 아웃풋이 약 한 300W에서 5kW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Another advantage가 있는데 materials such as electrolyte and catalyst used are low cost. 그래서 아무래도 KOH 그 다음에 그냥 굴러다니는 스펀지에다가 적셔서 쓰면 되니까 앞에 PEMFC에 사용하는 그 네피언 멤브레인 그 기껏해야 이게 조그만 손바닥 반만한 그 멤브레인 사는데 10만원씩 드는 것보다 훨씬 싸겠죠. 그 다음에 촉매도 백금 촉매를 안 쓰기 때문에 싸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 대형화할 때에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The catalyst layer can use either platinum or non-precious metal catalyst such as nickel. 그래서 플래티늄 사용할 수도 있는데 플래티늄 말고 니켈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니켈도 뭐 비싸긴 해도 플래티늄에 비하면 싼 편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귀금속은 아니다. 그러니까 백금류, 얘도 지금 백색을 뜨건 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백금류 금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진정한 백금이고 얘는 이제 짝퉁 백금인 거죠. 그래도 백금에 비하면 non precious 하다라는 거죠. advantage 말고 disadvantage가 있는데 pure hydrogen and oxygen have to be fed into fuel cell because it cannot tolerate a small amount of carbon dioxide from the atmosphere. 그래서 이게 단점 뭐냐면 이 작동을 하려면 굉장히 순수한 하이드로진하고 옥시전을 공급해 줘야지. 왜냐하면 얘는 이제 이 특성상 그 공기 중에 조금이라도 카본 다이옥사이드, 공기 중에 카본 다이옥사이드 당연히 있잖아. 여기서 뭐 작동할 때 우리 계속 숨 쉬면 카본 다이옥사이드 나오는데, 그래서 그 공기 중에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엄청나게 정제해 가지고 없앤 다음에 순수한 산소로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Over time, carbon dioxide degraded a KOH electrolyte, which can lead a significant issue. 왜냐하면 그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KOH 전해질하고 계속해서 반응해서 얘 성능을 떨어뜨린다란 말이야. 그래 굉장히 큰 이슈다. Two commonly used solutions are refreshing the KOH electrolyte or carbon dioxide scrubb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럼 KOH가 성능이 계속 떨어지니까 sometimes 아니면 often 종종 이제 KOH를 갈아줘야 되는 거지. 리프레시 새 걸로 계속 갈아주던가, 아니면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스크러빙 한다는 거는 이제 긁어내다라는 거니까 공기 중에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분리해내야 되는 그러한 공정을 위한 어떤 장치, 스크러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Due to this limitation, 이러한 단점 때문에 AFC는 many power application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AFC 보시면 여기는 지금 특이한 게 왜 이렇게 변했어 또.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일렉트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 환원 전극 쪽에서 생긴 이 OH- 이온이 산화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PEMFC는 뭐가 H+가 이쪽으로 이동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산화는 이제 수소가 H+하고 일렉트론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일렉트론은 외부 서큐it을 따라서 환원 전극 쪽으로 가고, 이온이 이동하는 게 OH가 이쪽에서 환원 쪽에서 산화 쪽으로 이동하고, 이동한 다음에 산화 쪽에서 이제 이온이, 이 프로톤이 OH-랑 만나서 이제 물이 생성돼서 나간다라는 거죠.
요까지 정리하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AFC 알칼라인 퓨얼 셀은 작동 온도가 뭐 룸 템퍼레처 여기 0도라고 되어 있는데 뭐 230도, 250도까지 되고 주 촉매로는 백금도 사용 가능한데 넌 프리시어스한 니켈 사용할 수 있다. 백금에 비해서 은도 사용해야 된다. 은도 뭐 프리시어스 하긴 하지만 백금보다는 좀 싼 편이니까 가능한 연료는 수소, 순수한 수소, CO2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제거 장치가 필수다. 그래서 뭐다? 잘 안 쓴다 얘기했죠, 그죠? 외부 계질기 필요하고 출력 밀도 뭐 잘 나와 있고 스택의 크기도 잘 나와 있고 효율이 아까 70%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효율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다라고 얘기했죠. 나사에서 스페이스 미션 할 때 우주 발사체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료 전지다라는 얘기. 전해질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KOH 자체가 액체이기 때문에 전해질이 누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뭐라고 했어? 잘 안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없잖아 하는 데가. 그래서 오늘 그 연료전지 종류 가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PEMFC 말고 그 다음에 AFC까지 새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 PAFC 그 다음에 SOFC, MCFC가 무엇인지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종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소경제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면 이번 학기 저희가 목표해 놨던 그러한 내용들 다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열심히 하고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질문 없으면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냉각합니다. 엔진에 냉각하듯이 마찬가지로 냉각수 가지고 냉각해요. BTMS라고 해서 우리 배터리 서머 매니지먼트 시스템 전기자동차의 그 주행거리나 성능,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촉매라든지 이런 화학 반응에 대한 연구도 많이 돼야 되겠지만 어떠한 그 화학 과정이 일어났을 때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발열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도 그 최적의 그 온도가 있습니다. 그 운전 온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배터리의 온도가 차갑거나 뜨겁거나 그러면 그 최적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일정한 그 최적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동 온도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 작동 온도를 정확히 맞춰주는 게 좋아요. 아까 우리가 PEMFC에 관한 그 얘기할 때도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발열로 인한 FC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론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또 온도가 너무 낮으면 화학 반응 자체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게 이온 전도라든지 또는 이제 전자의 전도성도 또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일정 또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좋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간다든지 발열이 심할 때는 당연히 그 냉각수를 통해서 냉각을 해줘야 되는 게 옳죠.